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여러 회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현실이다. 그래서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인적 현실 감각도 가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협에서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철학과 국민의 정부에서 실행해왔던 모든 정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학술 토론회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성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대빈 여러분, 그리고 김영삼 민주센터, 김대중 대장, 그리고 민주협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김대중 대통령님과의 관계를 회고하며 이 행사를 성원해 주시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한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을 기념해서 민주협과 그리고 이 관계자 모든 분들이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동안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남북 관계를 화해 협력을 통해서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활을 일평생을 헌신하며 봉사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71년 40대 기수 신민당 대통령 후보 때 이미 그 당시 미국, 일본, 중국, 소련 4대국의 한반도 평화 안보 보장론을 제창했습니다. 그리고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 3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미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민족 두 국가 공화국 연합제를 또한 그때 발표했습니다. 온갖 우리 여당 박정희 정권 기타 많은 국민들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이끌어서 용공분자 빨갱이로 몰았습니다. 이미 그때 그와 같은 발표를 했을 때 온 나라가 시끄럽고, 그러나 기타 세계 우방 국가들은 그 제안에 대해서 찬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기를 다 원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초에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일컬었던 이야기가 바로 3단계 평화 통일론과 일민족 두 국가 공화 연반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현 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적은 통일보다는 냉정 정책과 평화 정책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장 통일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평화 공존하면서 남북이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고 화해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과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13일 15일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분당 반세기 만에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 발표된 이후에 그동안 막혀있던 땅길, 바닷길,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이산구정 만남이 정례화되고 경제사회 교류와 만남의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었습니다. 남북 주민이 한호했고 세계인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남과 북이 과거로 돌아가고 전보다 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 한반도에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핵전쟁까지 비약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절대 적진을 해서 안 됩니다. 전쟁을 해서 안 됩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양국 간의 화해 협력과 평화 공정, 평화 교류, 평화 통일 정책을 이어나가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적대적 대결이 아니고 대화하고 화해 협력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저는 이념적인 정파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과 남북관계 3단계 통일 이 모든 것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두 분께서는 그런 길로 나갈 것을 저 마음속에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 모이신 우리 민주의 동지들 60항쟁 때 바로 민주화를 앞장서서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앞장서서 강화문에를 튀어나갔고 우리 민주의 동지들이 같이 나가면서 체류탄을 맞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서 민주화를 이루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주협의 당지들은 우리 민주화 발전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그리고 선봉을 섰던 우리 민주협 동지들 앞으로 건강하시고 더 일칭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걱정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행사를 김대중 재단과 함께 하는 민추협, 민주화추진협의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독재에 저항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자고 해서 6월 항쟁을 성공시킨 그 민추협의 상도동 측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민추협은 작년이 김영삼 문민정부가 탄생한 30주년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김영삼 대통령 중심의 행사를 하기로 했고 금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업적을 중심으로 행사를 하기로 해서 금년이 세 번째 행사, 마지막 행사가 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분들, 함께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권노갑 이사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진 많은 탄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냄으로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한 그런 업적을 이루신 참 위대한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집권 이후 바로
6.15 선언을 하면서 50년 동안 적대 관계했던 남북이 화해를 하고 한반도를 평화롭게 지키자는 그런 회담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민족의 화해라든가 한반도 평화라는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한다는 게 참 어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지만은 지금 북한은 통일을 거부하고 남쪽을 적대적 두 국가로 지금 하고 선언을 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우리 한반도의 앞으로 미래와 통일,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북한의 파병을 우리가 전혀 손 놓고 보고만 있게 된 이런 상황,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이 참전하게 된다면 북한과 러시아는 정말 혈맹 관계가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한반도 안보를 굉장히 위협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거기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위험한 개입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정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이런 이태로운 상황을 정쟁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정말 답답한 마음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의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더 있지 않은가 하는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언을 할 때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의 부총재로 사실 비주류에 있었기 때문에 당의 당론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해창 총재는 김대중 대통령 6.15 선언의 거부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이야말로 정말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아주 정말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지지 성명을 제가 그때 발표를 했고 그 6.15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족 화해 협력이라는 민화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정당이 참여하는 기회를 줬는데도 당시 우리 야당이 참여를 반대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창 총재에게 내가 개인 자격으로 그 민화협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양해를 받고 민화협에도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오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반도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6.15를 지금 이렇게 다루는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참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주관해 주시기 위해서 임동원 장관님이 특별 강연을 해주시고 백학순 원장님 진행을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참여하게 된 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가슴이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6.15라는 얘기만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뛰고 있습니다. 사실 김도경 이사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남북 정상회담할 때에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해창 총재가 반대를 해가지고 정창화 그 야당의 한나라당 대표가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해서 저까지도 그때 제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는데 저까지도 지금까지도 북한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제 인사말은 여기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말 대신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미국에 갔던 그 얘기 한 토막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선되고 미국 갔습니다. 조지 부시를 만났습니다. 조지 부시는 공화당의 극우파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남북관계 화해를 반대를 한 선두주자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서 설득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외면해버리고 만나서는 뭐 저는 영어는 잘 모르는데 디스맨이라든가요 하대하는 김대중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하대하고 짓밟고 외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끝까지 부시를 만났고 끝까지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이튿날 미국의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인들 중심으로 한 단체, 두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시간 이상을 집중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북한을 믿냐? 어떻게 김정일을 믿냐? 당신을 어떻게 그걸 우리가 보증할 수 있냐? 그걸 일일이 전부 김대중 대통령께서 메모하고 듣고 마지막 딱 답변을 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인상이 지금도 선합니다. 딱 일어서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얘기는 다 옳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와 사는 이치가 다릅니다. 38선을 경계로 해서 촉을 겨누고 있다.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봐라. 싸우지 말고 대화로 풀어나가자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여러분들 지금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해서 만장일치로 기립박수 하면서 마지막을 정리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귀국하는데 그 비행기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워싱턴 포스트지와 뉴욕타임즈 그 사설에 대한민국의 남북관계는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 말대로 풀어나가야 된다. 그 사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토론을 할 때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전 세계 방송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남북관계는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 말대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 전 세계 방영이 됐습니다. 그것을 그때는 우리가 IMF를 겪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성공을 하면서 전 세계의 자본이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면 있던 자본도 전부 유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6.15 정상회담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는 세미나 대단히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세미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배해 주실 교수님들, 오늘 정리한 그 내용이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위급한 시절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을 다시 회고하고 그 대통령님의 업적을 다시 기리는 이런 행사를 열어주신 박수현 우리 의원님, 또 민취협 대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오갑 고모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이 다시 위기의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오면서 기사가 뜨는 걸 보니까 국방장관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움직이겠다는 건데 뭘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건지 신뢰가 가는 것보다는 혹시 잘못 건드려서 불똥이 터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가 먼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만을 믿고 바라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실지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의 위급한 시절에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의 원칙대로 돌아가서 전쟁 없는 나라, 남북관계, 평화의 남북관계를 이루는 것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현재의 성장 가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최고도에 올랐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에서 깔아놨던 인터넷 그 세상을 통해서 세계의 으뜸가는 나라의 군에 속해서 세계 대한민국이 우뚝 쓴 문화를 가진 나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하나로 다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다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정신에 서서 평화롭고 남북이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또 전쟁 없는 나라를 위해서 오늘 계기로 다시 또 후배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회에서도 선배님들의 정신에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에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세계 속에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바탕에서 평화의 바탕에서 대한민국이 이 성장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열어주신 민추협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호명이 되었다고 그래서 외람되게 이렇게 불쑥 단상에 올라온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선배님들께서는 김대중 대통령님과의 삶이셨지만 저는 한참 후배이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균환 회장님께서 지금도 6.15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 하셨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살아오셨던 이 선배님들을 뵈는 것 자체가 정말 경외스럽고 또 떨리는 그런 마음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국회에서 국회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건물 말고요. 근데 거기에는 국회의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10월 달이 제 순서가 어떻게 닿아가지고 근데 3권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제가 첫 번째는 성경을 추천했고 두 번째는 김대중 자서전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대학 1학년 때 처음 접한 그런 충격적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 관통하는 역사란 무엇인가 3권을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제 삶이 김대중 자서전을 만난 뒤로 그 전과 후가 갈린다고 할 정도로 김대중 자서전은 저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제 머리맡에 늘 성경과 김대중 자서전 아주 단촐하게 딱 2권이 머리맡에 늘 침대에 있습니다. 예, 배우려고는 하고 있는데 잘 우리 선배님들이 산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잘 배우지는 못하고 있고 또 그래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그 반성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또 저 같은 후배가 후세 세대가 정말 치열하게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선배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외람되게 감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노갑 이사장님, 김동룡 이사장님 정말 건강하신 모습으로 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균환 회장님께 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임동원 통일부 장관님 오늘 특별 강연을 꼭 듣고 가겠습니다. 다른 회의 빠져도 갈 거고.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이렇게 뵈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김대중 재단의 백이선 사무총장님, 우리 김철배 고문님, 흥사단의 양영두 우리 회장님, 또 이성춘 우리 선배님, 고향 선배님이신데 감사드리고, 예, 우리 최낙도 중앙당 우리 노인 위원장님, 백학순 김대중 재단의 학술 원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김기수 전 우리 수행실장님께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우리 김병로 교수님, 김기욱 교수님, 김학로 교수님께도 주관자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많은 선배님들께 이렇게 일일이 다 전화를 불러서 감사나 존경을 표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전병헌 새로운 미래당 대표님 감사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요만큼에 있는 것은 저는 전병헌 대표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원내 대표를 하실 때 저를 초선 첫 해에 원내 대변인으로 발탁을 해주셔서 그 뒤로 제가 대변인을 이것저것 한 7번 정도나 하는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게 하는 그러한 기틀을 저에게 마련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우리 전병헌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우리 박수현 의원하고 박상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것 자체가 민주당의 보석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또 오늘의 자리를 특별히 의미를 알고 끝까지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영삼 민주센터와 김동영 이사장님 그리고 김대중 재단 우리 권노갑 이사장님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두 기관이 오늘의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해법과 교훈을 만드는 자리 자체가 너무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평소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좀 외람되지만 세종대왕의 리더십에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그런 통찰력을 일찍이 선지자적인 감각으로 설파를 하셨고 그래서 3단계 통일론을 정립을 하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IT 강국을 이루어서 지난 우리 30년 동안 우리 후손이 그래도 경쟁력 있게 먹고 살게 만드는 그런 기반을 만드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최대 강점과 경쟁력은 민주주의와 다양성이다라는 그런 통찰력을 설파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민취업 선배 동진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추진의 원동력 역할을 주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와 같이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남북관계적으로 번성의 시대를 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치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문민정부를 이룩하셔서 하나회를 척결하고 군벌을 토벌하고 그리고 금융실명제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적인 질서를 확립한 그 기반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세종대왕 리더십이 꼽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곽상원 의원하고 만나려고 그랬는지 어제 꿈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권양수 여사를 붙들고 통곡을 하셨던 그런 장면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소중하게 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내가 가슴이 굉장히 설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의 오늘의 실상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주의와 민주적 다양성에 대한 실체적인 모습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더라면은 통곡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제 마음속에 그 암시적인 그런 생각이 저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정당 대표로서는 우리 박수현 의원님은 와 계시지만 정당 대표로서는 저 한 사람이
그나마 그것도 원외 정당인 저 한 사람만이 왔는데 다른 정당, 국민의힘과 특히 민주당, 조국신당 등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지금 현실적인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자문하고 얻어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발제자나 토론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협력과 교류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최고의 대가들이 모이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에 함께 해서 지혜를 배우고 해야 할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대중 재단과 그리고 김영삼 민주센터에서 각 당에게 오늘의 그 발제와 토론 자료를 샅샅이 좀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면 저희 당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용산에 오물풍선이 떨어지고 그 평양에 무인기가 날아가서 삐라를 뿌리고 그리고 남북 통일의 길이 폭파가 되고 그리고 전쟁의 극단 상황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의 단초가 남북관계협력법이 위헌을 받았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가 지금 사실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대북전단이 마구 날아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23년도 9월 달에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북전단 금지를 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법이 위헌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위헌 판결은 남북전단을 북한에다 보내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 남북전단을 북한에다 보냈을 때 처벌에 있어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좀 어긋난다 해서 처벌에 대한 조항을 살짝만 바꿔주면 합헌입니다. 근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고 실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2사람 그리고 조국 대표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위헌을 피한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이 거대 이 호전 세력이 많이 있는 그런 정파는 별개로 치더라도 민주당이야말로 남북 평화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협상을 중요시 여기는 입장인데 더군다나 자기 당 의원들이 2명씩이나 그런 개정법을 내놓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무슨 특검이니 탄핵이니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일방적으로 잘 처리를 하면서 그거를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8월 달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당은 고양시청에다가 고양지법에다가 가처분 남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이 행사가 마치고 하러 갈 겁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좀 관심을 갖고 민주당 의원 2분 그리고 조국 대표가 제안한 위헌을 피한 그런 남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바라고 우리 박수현 의원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축사를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김대중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6.15 시대를 열달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민주화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여러분, 박수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특별 강의는 임동원 전 장관님 그리고 대담과 발표를 맡아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소식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와 지도자로 국가의 빛나는 내일을 위해 헌신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삶이 떠올랐습니다. 23년 전 남과 북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새로운 화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과 북은 갈등에서 화해로, 분단에서 통일로 나아가는 대전환을 시작했습니다. 끊어진 철도를 잇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민간 교류가 시작되며 경제적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평화와 토대 위에서 일궈냈던 값진 결과였어요. 그러나 최근 남북 관계가 더욱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했고 남북을 잇는 도로와 철도를 끊으며 군사풍계는 일대 요소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물풍선과 대남방송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끝없는 남과 북의 강대강 대치는 남북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모든 패배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과 북은 결코 별개의 두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비싼 평화 값싼 전쟁보다 낫습니다. 내일의 평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공조로 북의 위협에 대응하며 남북 대화를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가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안보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구셨던 그 평화를 복원하며 한반도에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자 더 나은 내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책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주최 측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한 원고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책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이미 권노갑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감동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서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 30분짜리로 부탁을 받고 준비했더랬는데 10분 내로 마치라고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은 빨리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프린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지금 절실합니다. 이런 때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개척해 주신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사상과 실천 노력을 되돌아보고 그의 뜻을 받들어서 다시 한반도 평화를 여러분과 함께 모색해 보고자 준비했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만난을 극복하고 평생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오신 정치인이요 사상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대중의 평화 사상은 반세기 전에 미선 행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반세기 전에가 아니라 반세기 전에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젊은 정치인으로서 의정 활동을 통해서 평화 통일을 주장했다는 말씀은 앞에 나와셨고, 그래서 그분이 빨개이로 몰렸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대중은 분단 상태에서는 갈등과 대결, 분쟁과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일으켜야 하며 그것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한반도 안전보장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초 미소냉전이 끝나면서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냉전이 끝나고 새로운 평화 질서가 만들어지고 또 독일은 통일을 이룩하게 되는 상황에서 김대중은 유럽 평화 체제와 독일 통일을 목격하면서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 굳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첫째,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이러니와 둘째, 미국과 북한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하며 그리고 셋째,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넷째, 군사정전 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돼야 된다는 4대 핵심 과제가 있다고 김대중 대통령은 지적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고심하셨죠. 이 네 가지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고 연관되어 있고 서로 상호 우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떼어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아주 포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생각인데 지금으로 보면은 뭐 큰 문제 없이 그럴 듯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당시로서는 좀 대단히 전향적인 생각이었었죠. 이게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만들기 노력을 병행합니다. 이중 접근 전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햇볕 적정의 목표는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서 정치적 통일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그 이전에 남과 북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면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상황부터 먼저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개념이죠. 디facto unific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첫째, 어떠한 무력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둘째, 흡수통일할 생각 없다. 셋째, 화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평화를 지키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원칙을 발표하십니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 동포들과 많은 접촉과 교류와 협력,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평화와 통일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고 햇볕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햇볕 정책만 추진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만들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 통일은 평화 없이는 달성할 수 없으며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남과 북의 노력만으로는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주변 국가들, 특히 미국이 깊이 개입한 국제 문제입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한 남북 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타개해야만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을 마련해서 미국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협조를 호소합니다. 그 요지는 이러합니다.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적대 관계의 산물이다. 대중요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 상상무기 개발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해야 하며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나가야 된다.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보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핵과 미사일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미국 측에게 김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김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비중과 경륜을 볼 때 이제 한반도 문제는 김 대통령이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대통령이 핸들을 잡아 운전하고 나는 옆자리로 옮겨 앉아 보조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임기 말까지 클린턴 대통령은 잘 지켰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서울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은퇴하신 다음인데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배석했습니다만은 클린턴 대통령이 하시는 첫 말씀이 뭐인가 하면 김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약속을 못 지켜 죄송합니다. 저에게 1년이라는 시간만 더 있었어도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참 가슴이 아주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클린턴 행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냉전을 끝내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남북 유사 이래 최초의 분단 역사 이래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먼저 두 정상이 논의한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만났지만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통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해가지고 김 대통령이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북측 김종일 위원장이 설명합니다. 정상회담 시간의 3분의 2가 통일 문제 논의였어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북은 다른 통일 방안을 갖고 있었죠.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 해가지고 남북의 대표들이 만나서 우선 연방제 공화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일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남북 지방 정부가 교류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 북한의 통일 방안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김 대통령의 설득과 열띤 토론 끝에 어떤 결론이 났는가 하면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일으켜야 한다. 평화. 그렇지만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려면은 그건 갑자기 이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평화적 통일은 과정이다. 긴 과정이다. 하는데 합의합니다. 이 대목을 합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죠. 즉각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었었고, 아니다. 오래 걸린다. 긴 과정이다. 통일은 과정이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이 전쟁을 통해 서로 원수가 되었지만은 이제 그만 화해하고 평화 공존하며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며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상황부터 먼저 만들자. 통일은 안 됐어. 그러나 통일된 것과 비슷하게 오고 가고 하면은 상당히 우리 민족의 고통을 해소해주고 통일로 가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주장하고, 김정일도 별 수 없다 그러는 수밖에 없겠다. 한반도의 현실이. 그래 김 대통령의 주장이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동의한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는 통일 문제였다. 통일 문제는 남과 북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며 사실상의 통상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북의 두 정부가 협조하는 남북 연합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통일로 가야 된다 하는데 남북이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 남북 통일 문제에 합의했다. 그러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은 그때 이미 유엔에 공동 가입했습니다. 유엔에 공동 가입해서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 국가가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았더랬는데 이 유엔 동시 가입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유엔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가입하자는 걸 적극 주장했고 북한은 반대하다가 결국은 소련 중공의 압력을 못 이겨서 가입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유엔에 가입해서 남과 북의 한반도에 두 개 주권 국가가 있다,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보지 말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합의하자.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측도 좋다. 그래서 그 특수관계가 어떤 내용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 합의된 건데 그 내용은 4조 25개 조항으로 되어 있지만은 6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화해하자. 전쟁에서 원수됐지만 이제 화해하자는 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서로 상호 체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존중한다. 서로 인정 존중 안 하면 남북 관계 개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정 간섭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복 활동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 방면에 거쳐서 교류 협력하자. 넷째, 불가침,
전쟁하지 말자. 넷 다섯째, 불가침을 보장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군축을 해나가자. 여섯째,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남북 사이의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가자.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죠. 남북 관계 개선은 길은 이미 열려 있다. 그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요새 그래가지고 뭐 그 후에 6.15 남북 공동선언 합의만 한 게 아니라 실천한 최초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실천한 실천 합의서였어요. 실천을 통해 가지고 남과 북이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서 길을 마련해. 길이 있어야 오고 가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첫째 길을 마련하고 이산 가족이 상봉하고 남북 간의 교역을 실시하고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 이런 것들을 실시하면서 한반도의 화해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건 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죠. 현재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평화 노력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화해 협력의 공건탑이 모두 무너졌죠. 윤석열 정부 이래 남과 북은 서로 주적이라며 적대와 대결로 역주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발적 군사 충돌이 전쟁으로 확전된 위험성을 걱정하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 공멸합니다.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을 하나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있구만. 김대중 대통령님은 2006년 6월 광주에서 열린 노벨 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1300년 동안 통일을 유지한 민족입니다. 외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분단된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승낙한 것도 아닙니다. 어찌해서 이러한 부당한 분단을 우리 민족의 영원한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반드시 통일을 이룩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같이 살면서 교류 협력하며 평화적으로 언젠가는 통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 만들기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갈 길은 명백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한 바 민족 화해와 남북관계 개선 발전 노력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 개선과 핵 문제 해결을 견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지난 2000년과
2018년에 미국의 정책 공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 소중한 경험이 있죠. 현실은 비관적이지만 우리 모두 지혜, 의지, 정열을 합쳐서 낙관의 문을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정정협정 네 당사국의 4자 평화회담을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얼마나 오래 끓여왔습니까? 이거 하자 해놓고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4자 평화회담을 우리가 주도해서 열어야 됩니다. 이 회담을 통해서 70년 군사 정상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시켜 나아가는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평화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거 오래 걸립니다. 2, 3년 걸리는 게 아니고 더 훨씬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적대 관계 해소와 북핵 문제 해결 노력, 이와 함께 남과 북은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고 군축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이 서로 오고, 통일은 아직 안 됐지만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상황부터 먼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구상하고 실천해온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중에 많이 생략을 했기 때문에 잘 이어지지 못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프린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동원 장관님, 김대중 대통령님의 6.15 선언,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분 교수님들을 모시고 지금 여기 오늘 주제 김대중 민족화해 한반도 평화 6.15 시대를 열다라는 학술 토론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발표를 해주실 김병로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시면서 통일연구실장으로 계시고요. 미국 러트거스 대학교 사회학 박사를 받으셨고 모든 이력을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소개드리면은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주요 조선은 한국과 조선, 남북한 정통성 경쟁 올해 7월에 나왔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저희가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다시 통일을 꿈꾸다 등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 김기옥 교수님은 현재 한성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많은 여러 경력 중에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상임 공동의장, 그 다음에 한국 여성평화연구원 원장을 지내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분단의 역사 인식과 사유를 넘어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촛불 이후 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등이 있고, 가장 최근에 저희 김대중 학술원에서 발간한 사상가 김대중, 그의 철학과 사상이라는 책에서 김대중의 평화 사상과 사상의 형성과 실천이라는 제5장을 집필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학로 교수님은 현재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고 주요 저서로서는 정치, 아와 비어의 헤게모니 투쟁, 남과 북의 서로 주체적 통합,
홀로 주체적이 아니라 서로 주체적 통합, 그 다음에 분단 통일에서 분리 통합으로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만은 우리 정치학교에서 정치 이론, 남북 관계를 보는데도 이론적인 그런 이론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보는 시각을 제시해 주신 귀한 분이십니다. 우선 우리 세 교수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 김병루 교수님은 10분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토론 선생님 5분, 그 다음에 만일 이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은 여러 청중 여러분한테 한 5분 정도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루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예, 혹시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식사 시간이 늦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최대한 10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연사들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오늘날 한반도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국제 정세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고 또 미중 패권 경쟁이 여러 곳에서 갈등과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입각하여 통일 정책과 민족 담론을 폐기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이념 갈등이 치열합니다. 자금의 한반도는 6.15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면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관계의 전환적 국면에서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울인 김대중의 노력과 업적을 돌아보면서 진화하는 6.15 시대에 어떻게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0년의 남북관계 역사 속에서 김대중의 업적을 돌아보면 우선 냉전 시기에는 세 측면에서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에 김대중의 한반도 대탕트 기획이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김대중이 구상했던 한반도 대탕트 기획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남북 교류와 대공산권 외교 추진, 통일기구 창설, 4대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 보장책, 그리고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로 구성된 3단계 통일안 등 미중 대탕트의 버금가는 획기적인 한반도 대탕트 기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김대중의 구상은 71년 대선 과정에서 박정희에게 심대한 위기감을 주었고 정부로 하여금 남북 교류 및 성명 등을 발표하도록 추동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유엔 체제와 지역 안보 체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입니다. 냉전 체제가 미소 대립과 중국의 개입으로 고착화됐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교류만이 아니라 주변 사국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고 봤고 특히 유엔과 국제기구에서 남북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유익한 조치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주변 4대국 안보 보장 등 매우 현실적인 대안을 당시부터 71년부터 또 69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셋째로 통일 문제가 국내 정치로 악용되는 현실적 경험 때문에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민주주의가 우선적으로 정착되어야 함을 강조한 측면도 냉전기 남북관계 역사에서 기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냉전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 구상이 진행됐습니다.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붕괴는 한반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국가적으로는 77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되는 큰 변화가 진행됐습니다. 김대중은 77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이 옳다고 봤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탈사회주의 변혁이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됐고 또 김대중의 우려와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 고위급 대화와 남북 기본 합의서가 전격적으로 타결됨으로써 김대중의 통일 구상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남북 기본 합의서는 대단히 높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임동원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임동원 장관을 영입한 이유도 남북 기본 합의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그런 경험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80년대 중반부터 생각해온 자신의 공화국 연합제를 기초로 남북연합, 연방제, 완전 통일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론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김대중의 통일 방안은 이 시기 정부가 구상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도 심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연합이라는 개념은 김대중의 공화국 연합제의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인데 김대중은 73년에 이미 이러한 통일 구상을 일본에서 발표했었습니다. 3단계 통일론에서 제시한 국가연합 방식 통일은 통일의 시작 단계로서 매우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통일을 구상할 때 민족론과 국제관계의 역학을 염두에 두면서도 실질적 추동력으로서 경제협력을 강조한 것은 김대중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탈사회주의 변혁기에 불거진 북한의 위기는 예상치 못한 사태였고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은 통일 과정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권 시기 국제협력과 남북 대화의 두 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 나와 있듯이 국제안보체제로는 사자회담을, 남북 채널로는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사자회담은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해서 중단되고 말았고 육자회담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통일 문제, 평화 문제,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4가지 아젠다를 중심으로 남북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까 임동원 장관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남북의 지도자가 통일 문제에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평화 정착 문제도 금강산 관광과 경제협력 사업을 중심에 놓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군사 분계선을 열고 철길과 도로를 연결하고 하늘길 바닷길을 열므로써 평화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언급한 것도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이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주도해야 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큰 성과입니다. 교류협력 측면에서는 양적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져서 북한 방문과 남북 간 만남이 크게 활성화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북한이 진지하게 호응해 오면서 집권 기간 동안 획기적 성과를 얻으면서 남북의 화해를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집권기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민족 간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평화를 이루어낸 것은 햇볕 정책의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의식에서 벗어나 남북이 서로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형성된 것은 남북관계 역사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의 지적처럼 햇볕 정책은 통일에 앞선 화해 정책이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하려면 그에 앞선 과거의 긴장과 대결,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남과 북에서 현재 50%의 주민들이 경험조사에 의하면 50% 이상의 주민들이 서로를 협력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희망의 큰 지표라고 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하는 방식과 실효성을 두고 비판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햇볕 정책은 지나친 이상주의 정책이 아닌가, 안보를 소홀히 하는 유화 정책은 아닌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효과는 없지 않은가, 이런 비판들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현재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6.15 시대의 근본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으로 인해서 현재 한국 사회는 분단 정전 체제와 교류협력 체제 사이에 치열한 갈등과 긴장이 존재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신냉전 질서가 심화되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는 현실에서 김대중이 열어놓은 6.15 시대를 앞으로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가 고민이 대단히 큽니다. 2006년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을 때 2006년 10월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가 재직하는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초청 강의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일 정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돼서 학교 내 모든 관계자들이 추진하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제 왈가왈부하면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어렵게 성사시킨 전직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한번 이런 난국이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어렵게 그 행사를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평소에 강조하시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또 그 말씀하시면서 그 난국을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기조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갖고 성찰하면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의 업적을 돌아보며 이 어려운 시대에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남북 문제, 국제 협력, 대북 정책에 관한 세 가지 방향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두 국가로 달라진 한반도 현실에서 김대중이 제안한 국가연합 통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이 두 국가 주장하고 또 통일 폐기를 주장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데 통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변화된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방안으로서 새로운 통일 구상이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의하셨던 남북연합, 그것은 바로 국가연합의 통일 방안이죠. 그 방안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을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김대중의 국가연합 통일 제안은 바로 오늘날의 변화된 한반도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통일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얘기합니다만 코리아 국가연합 그리고 제가 즐겨 사용하는 한국과 조선을 아우르는 대한조선 책략을 가지고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현 상황에서 김대중이 주장한 국제 협력 체제를 어떻게 가동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임동원 장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자 회담이 당시에 중단됐고 육자 회담으로 됐지만 그것도 실패하게 됐는데 사자 회담을 사자 평화 회담으로 발전시켜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계를 위한 회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까 사자 평화회담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6.25 전쟁에 관한 화해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유산을 해소하고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자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전쟁과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대의 햇볕 정책은 무엇을 의미할까 고민해 봅니다. 극단적으로 폐쇄된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관여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남북 교류를 넘어서 북한을 세계와 연결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증가하는 한반도 평화 대전략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초연결 지구화 시대에 김대중의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신념을 계승 실천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하늘에서 지금 우리 김병루 교수님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 통일을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주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항상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특히 정치하려는 사람들한테 강조했던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망원경으로 멀리 보고 현미경으로 가까이 동시에 봐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남북관계 적용을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망원경으로 보면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이것은 뚜렷한 우리 민족의 목표, 비전으로 나와 있는 걸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단지 현실적으로 남북 간에 여러 문제가 생길 때 이거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지고 굉장히 현미경적으로 지금 무슨 문제가 여기에 관계되어 있고 어떤 자원들이 관계되어 있고 어떤 주체들이 관계되어 있고 어떤 국내 환경은 어떤가 이런 것을 아주 솜씨 있게 잘 이것을 분석하고 대책을 내면서 현실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목표 평화 통일 이건 절대로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저기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나머지 두 분한테 제가 여러분 꼭 소개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김기옥 교수님은 부산 출신이시죠? 네, 포항 출신이시죠. 그런데 어렸을 때 71년 대선 선거에서 포스터가 모두 후보들 붙어 있는데 동네 분들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나? 그런데 김기옥 교수님이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김대중이 제일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김대중이를 제일 잘생겼다고 그러느냐 하는 그 이후로 전쟁과 평화, 분단과 통일
이런 모든 문제에 그때부터 아마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학루 교수님은 대통령께서 영남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그 준비를 하시고 거기 주도를 하셨던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김기욱 교수님 미안합니다만 5분입니다. 네.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민주화 추진 협의회가 과거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는 하나의 현장이지만 먼 훗날 저의 후배 학자가 있다면 오늘을 되새겨 보면서 분단 시대에 이런 일도 했구나. 그 분단 시대에 이렇게 위대한 거인이 있어서 우리를 이러한 분단의 굴레에서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했다라는 것으로 이 자리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배님들의 선배님들의 그 말씀은 한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같이 생사고락을 했던 그런 동지로서 그런 운명을 같이 나누었던 사람들로서 진정성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목을 거인의 어깨 위에서 분단의 한반도와 그 너머의 세상을 보자라는 차원에서 후하게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김명로 선생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1도 토를 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 6.15를 만들어낸 힘이 무엇인가라는 원동력 차원에서 저는 좀 좁혀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2025년 내년이죠. 내년은 분단 80년입니다. 해방 80년도 있지만 분단 80년 이 긴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그런 고민과 역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로운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인 지금 전쟁이 중동, 유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지금 누군가는 얘기를 하죠. 정말 총성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진다면 그런 상황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 그러나 그런 비극은 1950년 6.15로 끝나야 되는 것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비극이 우리 앞에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 그 전쟁을 보고 있는 피바다, 정말 불바다를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후손들의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그런데 이제 북에서도 얘기했던 적대적 두 국가로는 참으로 새롭습니다. 왜 새로운가 하면 북의 입장에서는 김일성 유은 통치를 오랫동안 해왔죠. 그러나 그것을 깼다라는 점에서 새롭습니다. 그러나 또 김정은은 이렇게 말하겠죠. 김일성의 유언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 측면은 통일이었다면 한 측면은 자주성이었다. 그래서 그 자주를 지켰다라는 차원에서 그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만 저는 그것은 새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새로운 점은 우리 남측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남측에서도 과거에는 통일을 주창해서 통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그런 선두주자 청년 학도들이 그야말로 오늘날에는 두 국가론을 인정하면서 지금 이 새로운 시기를 맞이들려고 합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새롭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대통령들은 거의 모든 대통령은 통일을 얘기했고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00년 전까지는 특별히 얘기한다면 조금 더 넓게 얘기한다면 90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실제로는 한반도의 평화는 사실상 내가 주도하면 평화고 너가 주도하면 도발이라는 그런 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6.15를 가져오는 이 점에서 우리는 실로 새로운 역사를 사실상 열었던 것이죠. 그러면 과연 저는 잠깐 해고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재발되고 있는 재현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통일의 분위기, 한반도의 평화의 분위기, 화해의 분위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정말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정치로부터 모든 측면까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도자의 축, 하나는 민중의 축, 민주 시민의 축, 두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축을 저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번 고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사실상 북진 통일은 북한이 말했던 국토 완정론과 거의 유사한 전쟁을 기반한 내가 주도하는 통일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결코 평화가 될 수 없었다라는 점을 돌아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론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론은 통일 편익론을 기초로 한 경제를 위한 통일론, 경제 이익이 되는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의미 있는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통일론은 너무도 단기적인 시장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인 이익이 창출될 때는 통일이지만 단기적 이익이 없을 때는 통일의 길을 버린다라는 입장까지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정한 평화의 통일의 길이 아닐 것이라는 한계를 적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일론은 아마 통일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으로 자신이 서바이벌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을 사용했던 정치 천재,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평화도 얘기하고 통일도 얘기하고 분단주의도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1972년 7.4 공동성명은 너무도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한반도 사람들에게 당시에게 던져졌지만 너무도 비밀리에 해서 언제든지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단 1년도 안 돼서 사라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대중의 평화와 통일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통일론이 구체화되는 것은 물론 71년 대선 후보로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50년대 썼던 컬럼부터 살펴봤습니다. 부산신문의 여러 편의 컬럼을 그 당시에 보니까 익명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 익명을 몇 월 며칠자로 해서 했는지를 다 자료 발굴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면서 한반도의 변화 상황에 대한 상황을 이제 상당히 직시를 하면서 특히 케네디가 나오면서 미사일 이제 미국과 소련의 이제 미사일 쿠바를 중심으로 하는 미사일 소동을 놓고 극적인 화해를 이뤄나가는 걸 직격을 하면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60년대 초부터 고민했던 역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일의 71년의 통일론은 사실은 그 당시에서는 새로운 것이었지만 그분이 10여 년 동안 사실상 준비해왔던 세계사를 통찰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그런 비극을 한국 전쟁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목도했던 것이었고 오늘도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이분의 지사적인 성찰과 상인적인 그런 지혜로서의 이런 것은 사실은 이분의 자기의 삶 1945년 해방 이후에 이분이 소위 공장을 인수해서 이제 자주적 관리의 입장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노동자와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갔던가 그리고 장사를 통해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들을 냉철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이라는 것이 갖는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알았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되고 나서 화해하고 나서 모든 걸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화해의 마음으로 교류를 하면 평화의 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함으로써 아까도 계속해서 나왔던 것처럼 평화야말로 통일로 이르는 길이고 평화야말로 가장 확실한 우리에게 전쟁 없는 세상을 구현해 준다라는 걸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맺고 싶은 말은 평화의 한반도를 너희가 원하는가?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평화의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평화를 원치 않는다면 평화는 아까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님께서도 잘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다면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무기밖에 장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장과 더 많은 세상을 소통할 수 있는 평화의 상품들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지식, 평화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지도자를 뽑는 것은 결국은 평화의 지도자 자신이 아니라 바로 민주심입니다. 민중이다 하는 말로 저는 내용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학로 교수님. 예. 네, 고맙습니다. 저는 김병로 선생님 그 발제를 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로 선생님 그 주장이 마지막에 이제 제안을 세 가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가연합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통일 방안이다. 두 번째는 국제협력과 경제협력을 병행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북한 국제화에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제 생각을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햇볕 정책에 관해서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햇볕 정책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햇볕 정책을 주로 이제 평화 정책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저는 김대중의 햇볕 정책이 단순히 평화 정책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적인 분단 관리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알파가 뭐냐? 남북한의 점진적인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우선 지금 처음에 시작하려면 평화 분위기를 가져와야 되겠지만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발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J의 3단계 통일 방안은 우리 정부의 3단계 통일 방안하고 다르죠.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화해 협력이 1단계고 두 번째가 남북 연합인데 DJ의 3단계 통일 방안은 첫 번째가 이제 국제 연합입니다. 국가 연합입니다. 이제 남북 연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통합의 이 첫걸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북 연합은 남북 교류 협력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 연합은 남북한의 정치적인 결단과 합의의 결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남북 연합을 추진을 하면 그것이 이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촉진제가 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DJ의 햇볕 정책은 단순히 평화 정책이 아니고 평화 통합, 통일이 아니고 평화 통합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단순히 평화 전략이 아니고 평화 통합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는 남북한 사이에 구축이 됐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이게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평화가 지속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국가의 손을 좀 묶어둠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김병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연합 통일 방안, 가장 적합한 통일 방안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한의 연합제한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방안이 만난다. 그리고 우리 둘이 이 지점을 지향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2항, 이거는 남북한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국가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통일을 생각할 때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 위주의 통일 또는 북한 위주의 통일 또는 중립화라든가 남북 수렴에 의한 제3지대에서의 통일,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국가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그대로 있고 그 위에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약간 애매한 그런 그 상부
그 층위를 하나 만들어서 둘이면서 하나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국제협력과 경제협력이 같이 병행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경제 통합을 남북한 간에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경제 통합, 이 정치 경제 정경 분리를 하면서 동시에 정경 그 병행 전략을 취했었죠. 정치적인 그 협상과 경제적인 통합을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게 번번이 이제 이 뒤로 이제 후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을 방법은 경제 정경 병행 전략뿐만 아니라 경제 통합하고 정치 통합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국제화도 저 이제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북한 국제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자, 일본이 이거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북미 정상화의 그 유탄으로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계속 북한의 이 국제화라든가 햇볕 정책이 접촉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킨다든가 이렇게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거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변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남북 관계가 이 자꾸 이 후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남한의 국내 정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이 사실은 남북 간의 어떤 일방의 변화가 아니라 이 관계의 변화에다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로 교수님 감사합니다. 모두 시간을 너무 발표하시고 토론하시는데 많이 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여기 모두 청중 여러분으로부터 질문 받는 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민추협에서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해서 1, 2, 3차에서 마지막 회의입니다. 결국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이제 평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도 햇볕 정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햇볕 정책은 단순한 대북 정책이 아니고 대북 정책을 포함해서 외교 정책, 군사 안보 정책, 경제 정책이 다 포함된 우리 민족의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대전략이랄까요? 통일과 평화와 통일 번영의 대전략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지금 햇볕 정책이 실패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김병로 교수님도 이야기를 코멘트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햇볕 정책은 이 대전략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대전략은 미래 비전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뤄내야 되는 그러한 정책 전략이면서 동시에 미래 비전, 우리가 분단되어 있고 우리가 군사적인 전쟁 위협이 계속 존재하고 후손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우리가 이뤄내야 될 그러한 미래 비전이라는 점을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파병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지질학에서 여러분 거기 뭐 이렇게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 무슨 이렇게 판들이 부딪히면은 거기에 단층지대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제정치에서도 그대로 이것을 차용을 해서 설명들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판, 미국하고 나토판하고 이게 합해진 한 판하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합해진 판, 이 큰 판이 부딪히면서 지금 그 단층제, 지전략적인 단층대가 유럽하고 동아시아,
전통적으로 지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터져 있고 아랍, 이스라엘, 지금 중동 지방에서 그러고요. 동쪽에서는 한반도.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한반도는 화약고다라는 표현을 옛날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써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타이완 해협 그리고 남진아해 이런 쪽에 지금 이 화산 단층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가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동쪽에 있는 지정학적 단층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파병을 함으로써 지금 또 소련이 그것을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급한이 그걸 이용을 하면서 이 양대 전략적 단층대가 지금 이게 연결이 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런 이야기는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연결되면 터지는 게 세계 대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전략적 단층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정치인들 무슨 어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대통령 정부 모두 전쟁 위협을 높이는 말과 행동과 정책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전에서 참 목숨을 잃고 있는 걸 보면서 한반도에서 우리 남한 정부가 북한 정부가 전쟁 위협을 높이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반역사적 지혜적 반국민적 온갖 우리가 반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정부만 비판하지 마시고 우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평화,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평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정치학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정치학회, 일본정치학회, 무슨 미국 각 세계의 정치학회들이 있습니다. 이 정치학회들의 연합체가 세계정치학회인데 2년마다 한 번씩 세계 대회를 합니다. 내년 7월에 서울에서 서울 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김대중 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강이 노벨 문학상 받았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 노벨 평화상 받으셨고 우리가 로비에서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세계가 이 작품과 이분들의 일생 동안의 헌신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독립적으로 평가를 해서 준 그런 상들인데 정치학회, 세계 정치학회가 그런 맥락 속에서 김대중 상을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 매 2년마다 김대중 상을 수여를 하는 그러한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조찬옥 사무총장님 많이 애쓰셨는데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이것으로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학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또 마치기 앞서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대중 재단의 백이선 총장님 또 우리 백학순 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김덕용 이사장님 또 우리 정균환 회장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